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이제 30년 만에 대운이 왔죠. 그 강력한 위협을 가지고 있던 중국이라는 잠재적 경쟁자를 지금까지 좋은 고객이었지만 미래의 경쟁자를 미국이 박살을 내준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일종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생산의 시스템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는 게 아닌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원천 기술 이게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모두 군용 기술이에요. 네. 근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드론이 이제 네. 그리고 모스크바가 맨날 폭격당하고 있고 이번에 뭐 러시아 흑해 사령부가 네, 그렇게 맞습니다. 박살나서 네. 특히 잠수함 그 킬로급 잠수함이 박살나는 걸 봤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앞으로는 계속 전자전인데 적성국 내지는 자신들과 척질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반도체든 뭐든 이런 걸 개발하게 놔둘 거냐. 중국 입장에서 순순히 그걸 오케이 하면 시진핑의 지금 11년째 권력 잡고 있는 중에 그 니케이 보도에 따르면 당 원로들한테 불려가서 혼났다며요. 베이징에 있는 여름 휴양지에서 만나서 그렇게 혼을 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G20 회담에 안 갔대요. 삐져서. 네. 이게 맞을 거예요. 니케이가 그런 거 함부로 보도하는 신문은 아니니까. 세계 3대 경제주 중에 하나인데 거기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닐 거다라면 답이 대충 나오잖아요. 시진핑 입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야심차게 취재했던 뭐 제조업 2025든 반도체 굴기든 이런 거를 접을 수는 없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으면 이거 계속 가는 거죠. 아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중국의 제조업 뭐 2025 그거가 어떤 거였는지 좀 설명해 뭐 간단하게 말해서 2020년까지 한국 다 따라잡고 네. 25년에 세계 탑 되겠다는 거죠. 거의 근데 실패. 이게 완전 뭐 대실패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번에 반도체 굴기 담당했었던 사람들을 기울기 우리로 이야기하면 감사원인데 네. 그 미국 중국 감사원은 군대가 있어요. 따로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끌려가면 이제 끝이거든요. 네. 수십조 규모의 그 어마어마한 펀드들 운용을 어떻게 했냐를 둘러싼 감사를 받는 거 보면 그동안 해왔던 게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신호로 봐야 되고 포기는 못하겠지만 네. 어렵다라는 건 뭐 확연해졌죠. 그래서 전기차로 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EU가 이번에 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또 역시 밴 지금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두 개를 통해서 네. 중국이 유럽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두 회사가 볼보랑 MG라는 이 두 회사입니다. 볼보는 스웨덴 그리고 MG는 영국 차인데요. 이 둘을 통해 가지고 유럽 차 전기차 시장에서 7%까지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점유율이 심상치 않게 오르니까 EU에서 바로 보조금. 이 보조금이 네. 뭐냐면 장기 저금리 대출해 주는 거 이런 걸로 경쟁사에 비해서 네. 압도적으로 경쟁의 우위를 갖게 해주는 여러 가지 보조금들 지원 이런 걸 문제를 삼아 가지고 지금 공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EU나 뭐 미국 시장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특히 최근 동남아 시장을 완전히 잡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뭐 거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스마트폰, 반도체, 거기 여기에 이제 전기차까지 각종 규제를 다 받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단 중국이 그렇게 미래가 밝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국영기업들에게 재원을 다 몰아주던 경제 구조를 좀 그 가게가 소비를 할 수 네. 있게 가게를 억압하던 경제 시스템 맨날 뭐 반부패 이러지만 그 반부패 정책을 펼칠 때마다 국영기업들의 토지 보유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진짜 웃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 손 묶어 놓고 국영기업들만 잔치하는 이게 지난 10년간 내내 이루어졌던 일들이거든요.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전미 경제 분석국 보고서인데 저는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낙이니까 네.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이게 중국이 너무 그 네트워크 이 태자당이든 뭐 당의 네. 군대의 국영기업들의 강력한 지방정부과의 네트워크 네. 너무 강하고 이거에서 이익을 본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딱 접고 자 이제 우리는 소비주도 성장이고 불가피하게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기업들을 지원해 왔지만 이 기업들이 이제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낼 때는 과감하게 구조조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딱 돌아서면 중국도 미래가 있죠.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 안 보이니까 그냥 뭐 경기 부양하고 이번에 보니까 결국 부동산도 돌아서기 시작했거든요. 중국 네. 부동산이 돌아서는데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를 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옛날 2014년 9.1 대책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정책을 쓰더라고요. 과거에 했던 부동산 버블 억제 정책을 다 포기하는 이 결국 그 기득권의 이익이라는 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중국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요번에 쓴 저희 이 머니트렌드 2024 책에 보면은 아주 강한 그 표현을 쓰셨어요. 중국이 패권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0%다. 끝난 것 같은데요? 그거는 끝났죠. 그래요. 이게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재무장관인데 그 양반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서머스라는 분입니다. 네.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들이 자기 나라 화폐를 그렇게 싫어하는 패권 국가 본 적 있냐고. 네. 뼈를 때리시더라고요. 네. 레리 사머스라고 네.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중국 사람들이 환투기 엄청 하잖아요. 네. 그리고 해외 나가서 카지노나 이런 데서 돈을 이런 걸로 하고 사실은 달러나 금으로 환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계를 좋아하는 것도 언제든지 그 현금화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만큼 자기네 나라 화폐를 믿지 못하는 중인데 언제든지 정부가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고 뭐 만기 없는 구금 네.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네. 이런 나라에서 사람들의 그 신뢰가 없는데 무슨 수로 그걸 하겠어요. 거기다 이제 두 번째가 소프트 파워, 연성 권력이라는 거죠. 연성 권력이라는 측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 이코노미스트지에 실렸는데 서구 선진국 국가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숫자가 마이너스 30% 40%예요. 이게 다 꺾였어요. 한때 엄청나게 유행이었죠. 중국이 이제 마지막 남은 건 GDP밖에 없었는데 네. GDP 거기는 지금 디플레하면서 주는데 미국은 올해 6%내 뭐 아니 물론 명목 네. GDP가 6%내 7%내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 전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는데 2021년부터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3년째 지금 역전됐다고. 그럼 사실상 뭐 전쟁은 끝났다. 이제 남아 있는 네, 건 격차가 군사적인 벌어지니까. 건데 그걸 막기 위해 밴한 거 아닌가 반도체를 이렇게 봐버리면 네. 가지고 있는 반도체로 전쟁을 할 수는 있겠죠. 네.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 비축 물량들 미국으로부터 네. 또는 뭐 대만으로부터 조달해 왔던 그 반도체를 가지고 전쟁은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장기화되는 그렇죠. 순간 러시아 꼴이 나는. 네. 결국에는 뭐 보급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그렇죠. 지속적으로 돼야 전자제품의 되는데. 보급이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하자면 러시아랑 중국 간의 관계가 엄청나게 요새 좋잖아요. 네. 그 물자를 러시아에서 저가의 원유를 수입하는 대신 뭘 파는지 아세요? 뭔가요? 가전제품 팔죠. 가전제품. 예, 왜 가전제품을 파냐 했더니 그 반도체들이 네. 가전제품에 있는 그거를. 그 세탁기를 그렇게 수출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없는 거예요. 네. 아니, 세탁기에 있는 반도체를 가져가서 무기에 뭐 미사일을 붙이고 미사일 막 붙인다라는 거를 보면 자체 생산 능력이 없는 나라는 미국이 네. 규제하는 순간 전쟁을 할 수 없는 세상이 왔는데 중국은 이제 그걸 풀기 위해서 자기들이 반도체 굴기를 하고 다른 나라의 어떤 상황이랑 상관없이 우리는 자체 생산 네. 이걸 원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면 지금 중국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라고 아니 봐야 될까요? 대안이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아니 자기네 나라의 수요가 엄청나게 강하니까. 근데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기득권에서 쉽게 포기를 또 하기가 그러면 어렵지 이제 위기가 않겠습니까? 오면 하겠죠. 요즘 작년 연말에 그 백지 시위 화이트 페이퍼 데몬스트레이션이 요유행했잖아요. 인스타에 이렇게 얼굴을 이걸 하얀 백지로 가리던 아가씨들 사진들이 올라왔던 게 기억나실 텐데 뭔가 정치적인 구호를 잡으면 바로 이제 위구르로 이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니까 네. 중국의 대학생들이 학사모 쓰고 그 학교 교정에 그냥 누워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 시작했대요. 뭐 그 시체처럼 막 예. 누워 있고. 네. 왜 내가 어디 또 갈 데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실업률이 46%니까 네. 청년층 실업률이 40%가 넘거든요. 그리고 실업률 발표를 중지했잖아요 이번에. 네. 6월 이후로 실업률 발표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커지면 특히 그 인텔리들의 입안은 굉장히 큰 위험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꿀 가능성은 없진 않다. 근데 현재로서는 일단 눈에 안 보이니까 여기 네. 책에서는 0이다. 부동산 경기 부양이나 하면서 버틸 것 같다. 아무래도 그게 좀 쉽고 쉬운 빠르다고 길이죠. 생각하니까. 쉬운 길이죠.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결국에 이제 중국의 경제를 걱정하는 분들의 대다수는 사실 진짜 중국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그렇게 중국이 뭔가 위기가 오면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봐를 걱정하는 그럼요. 거잖아요. 우리가 투자된 게 얼마인데. 네. 그러면 반도체만 해도 10조 이상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건 이제 다 날라가. 날아간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추가 투자를 하는 순간 미국이 가만 안 있잖아요. 네. 봤죠. 이번에 특히 네. SK 하이닉스 얼마나 겁먹었어요. 갑자기 화웨이 나와가지고. 스마트폰에서 SK 하이닉스 낸드 플래시가 나왔다면서요. 네. 언제적 생산된 건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그러는 거지만 옛날 거예요. 이러면 끝이긴 한데 또 재포장한 거예요. 이러면 끝인데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걸 하면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산업들 입장에서는 중간재 쪽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어디 껍데기가 네. 없고 이건 뭐 그냥 쓰면 범용으로 쓰이는 거는 문제가 없죠.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 이런 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디서 만들어진 고도 정밀 기계 이런 쪽은 중국 시장은 이제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 그게 이제 미국으로 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의 설비 이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그러면 이게 중국에 이미 기투자한 것들은 뭐 손해를 본다고 쳐도 뭐 그에 따른 뭐 반대급부로 이득이 보는 것도 있지 있겠죠.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이제 30년 만에 대운이 왔죠. 그 90년대 초반에 일본 기업들이 네. 그 PC 퍼스널 컴퓨터로의 전환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기업용 반도체만 생산하다가 무너졌던 것처럼 지금 중국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세력이었는데 자기네 시스템을 만들고 왜냐하면 미국에 네. 의지하지 않는 네. 미국에 의지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어떤 생산 라인을 깔려고 하다가 지금 두들겨 맞으면서 네. 붕괴되는 중이니까 그 강력한 위협을 가지고 있던 중국이라는 잠재적 경쟁자를 지금까지 좋은 고객이었지만 미래의 경쟁자를 미국이 박살을 내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더 나가서 두 번째 경쟁자인 대만도 전쟁 리스크들 때문에 거기에만 꼭 주문을 하기보다는 분산을 리스크를 생각해서 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걸 느끼는 고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애플이 TSMC에만 원래 처음에 삼성전자한테 네. AP 그 가공을 맡겼다가 최근에는 계속 TSMC만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길들도 열리는 미래는 밝죠.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마케팅까지 잘하고 이런 어떤 전략적인 행동들이 나온다면 차기 시장을 한국이 완전히 먹을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우리나라는 좀 피동적으로 지금 끌려가는 상황이라서 이 운을 잘 활용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아, 일본이 그 바뀌는 환경에 대응 못해서 망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중국도 바뀌는 환경이죠. 바로 네. 블록화. 그렇죠. 예, 세계화는 무너지고 친한 나라로만 설비를 옮기는 그런 세상이 왔는데 우리 입장에서 특히 대만 위험하지 않으세요? 하면서 마케팅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왔잖아요. 그걸 잡아낼 능력을 제대로 함양하고 또 처음에는 좀 손해볼 생각하고 적극적인 그렇죠. 마케팅하면 조금 처음에는 저희가 엄청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 기회를 잘 못 살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거죠. 아, 그럼 한국 기업들이 약간 그런 거에 대응을 좀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SK 하이닉스는 중국에 있는 인텔 공장 사는 바람에 그걸 왜 사가지고 네. 그죠 인텔 랜드 플래시 공장이 네. 중국에 있는 걸 샀잖아요. 중국에 있는 거는 하여간 지금 다 그걸 애물단지를 버리니까. 사버렸고 뭐 삼성전자는 2나노, 3나노 이야기 파운드리에서 계속 네. 나오고는 있지만 계속 매 분기 점유율을 보고 있으면 이게 야 이 업을 해야 되나 싶을 점유율이잖아요. 네. 오르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TSMC는 세계 10대 지금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대 기업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잘 나가던 삼성전자 주가는 저러고 있는 거 보면 뭔가가 지금 약간 시장의 눈높이에 못 맞춰진 면도 있는 거겠죠. 그럼 뭐 우리가 그까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겉으로 보이는 사정으로는 일단 좋은 기회를 지금은 조금 못 살린 것 같아서 아쉽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의 어떤 그런 위기를 우리가 좀 더 잘 슬기롭게 좀 이렇게 가져오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좋죠. 뭐 그거를 떠나서 지금 반도체 자체도 약간 좀 상황은 좀 좋아지고 있다고 제가 좋아지고 들었거든요. 있다고 보는 게 일단 네. 앞에 선행 그 변수들이 PC 산업이라든가 각종 이런 쪽의 산업들의 동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미국 쪽의 그 듀러블 오더 내구재 신규 주문 통계들인데 그쪽이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소진되는.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때 스마트폰, 뭐 PC, 노트북, 뭐 텔레비전 엄청나게 샀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만 3년, 4년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바뀌게 됐군요. 교체 주기에 조금씩 도달한 징후들은 보이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좋은 신제품만 내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전략적인 어떤 마케팅 이런 것까지 잘 결합만 되면 내년 시장에 반등 나올 여지는 있는데 그 반등이 세게 나오려면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면도 우리 개별 기업단에서 잘해야 된다라는 것도 첨언한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머니 트렌드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반도체 시장은 투자할 만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투자할 만하다. 상당히 나쁘지 않은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재고도 조정을 많이 한 데다가 우리 경쟁자들이 알아서 망해주고 있는데 네. 지금 수요단에서 부진한 금리 인상에 따라서 내구재들 집만 사지 미국 사람들도 집만 사지 네. 아직 집을 사고 차를 바꾸고는 있는데 가전제품은 아직 안 바꾸는 아직까지는 아니니까. 한 4년 걸리니까 내년을 보죠. 그래서 교체 주기 한 4년 보잖아요. 네. 한 타임 넘어가잖아요. 보통 이렇게 그렇죠. 2년 주기로 네. 폰을 바꾸지만 사정 안 좋으면 또 지난번에 비싼 거 샀으면 한 타임 넘어가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진행 중인데 뭐 잘하면 내년에 충분히 기회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은 뭐 우리나라도 뭐 총선도 있지만 미국의 대선, 뭐 사실상 뭐 세계 대통령 뽑는다 뭐 이런 거니까 되게 중요한 이벤트일 것 같은데 지금 뭐 트럼프 지지도가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 상대가 안 돼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되게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건지. 예, 미국 사람들이 네. 바이든 대통령을 되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여론조사 역사상 밑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4년밖에 안 됐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연도였던 그 해에 2021년에 아프가니스탄 철군할 때 네. 모양이 너무 안 그렇죠. 좋았고 맞아요. 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인플레 발생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진 거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좀 떨어뜨린 요인이었고 이때 가져진 인상이 지금까지 좀 지속되면서 역대 최저 지지율에서 헤매고 있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공화당 내에서 뭐 압도적 지지를 지금 받고 있는 네. 예, 거의 토론에 참가도 안 하잖아요. 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미중 문제 이런 것들은 트럼프가 옳았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잘 예전에, 봤다. 그때부터 네. 진작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번 그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네. 본다면 중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전략 자산에서 입지를 특히 독자적인 입지를 못 갖게 만드는 그런 조치들은 다 트럼프 대통령 때 2018년부터 취해진 거니까 네. 식견이 있었다로 되는 분위기가 또 되는 거죠. 그런 건가요? 지금 이 트럼프 지지율에 몰라요. 큰 아예 그보다 트럼프가 네. 정말 2020년 말에 네. 코로나만 안 걸렸으면 무조건 이기는 선거였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걸리고 선거운동도 못하고 아픈 네. 모습 보이고 나이 든 대통령 코로나 걸려서 저 어떡하나 그렇게 되며 네. 역전을 허용한 거였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압도적 우위를 마지막 순간 그 자기 관리 실패로 못 네. 지킨 거에 불과한 거고 이 사람의 인기는 굉장히 높은 레벨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뭐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중국에 대해서 네, 더 규제하고 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거 있지 받겠죠. 않을까? 특히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또 저번처럼 예, 그리고 뭐 또 몇 조씩 대만에 내놔라. 아마 개입 안 하려고 들겠죠. 그러니까 얼마 전 낸시 펠로시 네. 전 의장이 대만 방문하는 걸로 난리 난 것처럼 민주당 대만 되게 싫어하잖아요. 저 죄송합니다. 중국 싫어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공화당은 개입하지 말자 쪽이니까. 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쪽에서는 그냥 무기나 좀 팔지 뭐 적극적 지원은 이 원래대로 노선이라면 일단 고립주의죠. 지금 정도의 개입은 안 할 것이다. 안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걸 다들 걱정하는 거죠. 그러다가 중국이 정말 미국이 대만 지원 안 해줄 거라고 믿고 침공하면 어떡하냐. 네. 그래서 바이든이 연임하면 전쟁 나기는 어렵지만 트럼프가 집권하면 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좀 뵌 적 있어요. 근데 네. 저는 모른다 쪽이고 왜냐하면 대통령 되고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너무 이게 큰 사안이지 무서워요. 않을까. 일단 무섭죠. 근데 일단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근데 중국이 지금 사면이 아까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 막혀 있으니까 네. 저걸 전쟁으로 뚫으려고 하는 그런 모험주의적인 행동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걸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사면이 다 막혀 있으면 독재 국가들이 항상 전쟁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무서워요.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도움이 된다고 봐야 돼요. 도움이라고는 말 못하겠고요. 네. 그냥 뭐 정책 방향이 더 강화되는 거니까. 저 이거 바뀌고 우리가 이제 잘해야 뭐 된다. 중국이랑 사이가 좋아지고 이런 꿈을 꿀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는 거죠. 네. 그건 쉽지 않다 앞으로. 이제 저는 끝났다 그 시대는. 그러면은 뭐 지금 뭐 IRA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지겠죠. 친환경 보조금 같은 그런 네. 약간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거라는 네. 걸 떠나서 더 노골적 법안들이 나올 수 있죠. 뭐 중국산 제품 들어간 건 저 일절 수입 안 돼. 이쪽은 네. 가전 제품 이쪽은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지 않냐 걱정되죠. 그럼 내년 연말에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11월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쨌든 바이든 정부에서도 나름 지지율을 막 역전시키기 올리려고 위해서 노력을 많이 이제 할 거예요. 다양한 정책을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중국 때리기겠죠. 이래나 저래나 중국을 때리겠네요. 예, 그리고 뭐 특히 요새 또 미국에 나타나고 있는 참 비극적 사건 중에 하나가 기대 수명이 급격히 줄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의. 그게 다 마약성 진통제. 아 그렇죠. 요즘에 엄청 예, 그게 심각하더라고요. 또 중국에서 엄청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2차 안편 전쟁이라며요. 그런 것까지 이제 감정적인 예, 그런 분노도 대응을 서로가 할 가능성이 있어서 있군요. 사실 저는 뭐 사이가 좋아지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24년도에도 이제 정치적인 어떤 지형 변화 같은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변수가 상당히 많죠. 그런 또 우리나라 상황이네요. 총선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뭐 금리도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투자하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그렇기 때문에 상황일 거라고 기업 봅니다. 본연의 어떤 체력 또는 지역의 어떤 미래 잠재력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들이 필요하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더딥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그냥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이런 게 좀 궁금한데 뭐 야구를 할 때도 뭐 배트를 짧게 잡아라, 길게 잡아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년은 짧죠. 그럼 내년은 아주 단기적인 접근을 미드 하는 게 사이클이다 저는. 그러니까 경기가 크게 좋거나 나쁘기보다는 잔잔하게 좋아지긴 했는데 이게 좋아진 건가 싶은 경기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좀 투자 실력이 좀 되게 좋은 사람들만 그분들한테는 할수 있는 정말 거고, 좋은 장이 오는 거죠. 투자 실력이 좀 낮은 분들은 좀 되게 좀 인덱스 펀드, 조심조심. 자산 배분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네.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낮은 수익률로 꾸준하게 손해 보지 않는 전략을. 그게 저는 잃지 않는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